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장관님이 더 대답을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 쉬운 질문. 예, 지금 소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안내를 받은 대로 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나 온타리오주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그 시민의회를 먼저 출범을 시킨 그런 국가들의 예를 보면은 기성의 정치권, 그 중에서 지도자, 좀 전에 지도자의 몫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재경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도자들이 총대를 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거기에는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죠. 총투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캠벨 지도 주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총대를 매므로 인해서 시민의회가 쉽게 좀 더 용이하게 출범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공전, 양당 체제, 또 지역주의에 기반한 일당 독재,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구가 바로 전형적인 예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득표수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가 총대를 메고 우리 시민위에 출범시키자라고 말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마침 이미 육선 의원이시고 뭐 국회의장까지 지금 유력 물망에 오르고 계신 추미애 의원님이 이 시민의회에 신념을 갖고 계시고 일정한 소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갈등 주제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역시 아까 이래경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원전 주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너무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국민들은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셨죠. 그때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많은 국민들이 원전의 비용과 원전의 앞날 또는 원전에 대한의 가능성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폐쇄할 수도 있고요. 또 대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알던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독일은 정말 그 제조 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걸어온 길은 대강 아까 그런 제가 비용을 많이 치르는 지름길로 걸어왔다는 건데, 그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산업화를 누린 세대는 다 이미 60대 이상 혜택을 다 봤어요. 비용은 다음 세대가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알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저출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끔찍하니까 다 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애 낳아봤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단 자살이라고 어떤 사회학자, 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회피한다고 모른 척 한다고 될까요? 정치적으로 강박만 한다고 될까요? 정치는 가만히 보면 순 사기꾼 같아요.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경로도 밟지 않고. 아까 저는 이래경 이사장 굉장히 우수한 탁월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프로세싱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 중에는 우리가 비용을 많이 치러야 되고 비용을 유보해 놓는 낭비적인 방법으로 단숨에 걸어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 치러야 될 비용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고 아무런 프로세싱을 안 밟고 지금 가만히 있다면 누군가 대체해야 되겠죠. 누가 할까요? 정치인이 안 하고 계속 사기만 친다면 모든 걸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계속 해야 될 숙제를 유보해 놓고 나중에 한 방 빵 터지면 갑자기 후쿠시마 원전 터지듯이 돼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시민의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무슨 촛불혁명 그래서 자꾸 광장에서 모였다라는 걸로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이후 어떻게 되지라는 것이 늘 찝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수기민주주의로 풀어보자 라는 것이죠. 자꾸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우선순위와 또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정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자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사회적으로 자꾸 모색해 나가자 하는 건데 그걸 저는 거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용기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보다는 누군가는 앞서서 배제를 하고 자꾸 그것을 이해시켜 나가고 또 그 여론이 그것을 압박을 해 나가는 제도화 과정이 시민의회를 출항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세미나가 예비돼 있고 그것은 이제 그 시민의회 백인위원회가 그 협조를 하셔서 이제 국제회의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마중물처럼 시민의회 공론화 작업의 이게 첫 끌어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입법 이미 뭐 성안은 거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성안에는 우리 박노현 전 교육감님이 사실은 교육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대단히 해박하신 법률 이론가세요. 네, 아마 이분은 사법고시를 안 보신 것이 사법고시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성안이 돼 있다시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법안 발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대안학교라든지 뭐 돌봄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복지 공동체의 하나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 진영 논리로 가두려는 반정치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그냥 혐오하고 거기서 포퓰리즘적으로 크게 던지고 표만 받아먹고 정치를 그 어떤 기득권화 하려는 집단의 흉측한 발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래경 이사장님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가 그 비례치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수 쪽 목소리도 이게 담겨야 되는 것이고 연령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다 하나의 그 국민의 그 축소된 집단처럼 그런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표본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한 구성에 있어서 국민을 거울화시킨 작업이 여기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오해를 안 사는 우리 나름의 그 여론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구에서 이렇게 모였지만 전국 순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굳이 총대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런 일은 저는 할 자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지금 추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법안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신 그런 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혜경 이사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교수님이었는가요? 제가 녹색평론 자문위원도 오랫동안 맡은 적이 있어요. 녹색평론에 나오는 글들은 열심히 읽는 중인데 한참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즈음에 김상준 선생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촛불 혁명이야말로 민중이
자신의 실제의 얼굴, 실제의 모습을 보인 최초 역사적 사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의 취지인 즉슨 우리가 동학부터 시작해서 쭉 4.19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차례의 그 역사적 격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촛불 집회 특히 광화문에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나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습니다만 정말 민중의 얼굴이 이렇게 다종다기했는가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거기에 그 깃발을 보면은 정말 무슨 동물권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뭐 장애인 우리 얼마 전에 고병근 선생 오셨습니다만 장애인이 무슨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 와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자 캠프 어마어마한 그 다종다기한 민중의 모습을 그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수용했느냐 아마 거의 징후유기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을 썼지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없었던 정부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와 아울러서 그런 정부 측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어떤 일반적인 시민사회의 어떤 평균치를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번에는 좀 특이성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퇴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쭉 돌아보면은 양 진영 간에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타도하고 하는 것이 선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기후위기라든지 농업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의 의제가 그냥 죽어버린 케이스잖아요. 청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예컨대 아이슬란드의 경우가 아까 아이슬란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이슬란드는 사실은 시민의회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경우잖아요. 너무나 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수기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급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국의 이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자칫 위정자들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겠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저기 안 했다라고 그러지만 수비 민주주의를 한번 시험을 해봤잖아요. 신구리 발전소 5, 6이 거기에서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도 실제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발에 따른 이것이 이제 먼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시민의회 자체의 수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촛불 이전에 그 소구사에서는 따리꼬민이라는 인민정부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동학혁명 과정의 집간소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흐름에 아직 역부족에서 지속성 혹은 스스로 자기적인 콘솔리데이션 안정화시키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촛불혁명이 위대한데 그것이 그냥 폭발하면서 하나의 그냥 사건, 축제 내지는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우리가 몇 번 되돌이를 했잖아.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야 된다. 근데 제가 추미애 의원님을 못 믿는 거 아니고 이재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두 분 다 신뢰하는데 그러나 또 보면 우리나라 민주당이든 야당의 속성이 대단히 기득권 안주적이고까지 얘기했지만 출세행적이에요. 기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적당히 조국 당에서 선풍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조국 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는 검찰권의 약간의 개량에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 당 성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라 엘리트 집단이에요. 과연 조국 당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저기를 시민적 시각에서 해결해낼 능력이 있을까요? 제도 정치만 바라보고는 우리 사회 근본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민사회가 죽비를 들고 때리고 쇠찍질을 때려야 제도 정치가 움직이고 변화가 움직이고 모빌리제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아까 랑데모아 교수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미 진보적 정착자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선거제적 정당 중심의 서구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한계 왔다. 누구였죠? 옹테스케 때부터 그랬어요. 선거는 귀족적이다. 그게 이제 완전 현실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돌출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랑데모는 뭐라고 얘기하면 샤이 목소리가 없는 힘이 없는 험블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샤이 험블 오디나리 피플이 평범한 시민이 국정 현안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의 서포트 도움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수기하는 것이 21세기 인류가 한국이 나가는 민주제도, 정치제도들이 나갈 길이다. 대단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21세기 인류가 한국 사회가 나가는 정치제도는 샤이, 험블, 오디나리 피플이 그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질 때만이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져서 미래를 나갈 수 있다. 제가 일단 답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 없는 일반 군중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시민의회라는 제도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시민의회가 이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또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 모임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로 질문 차례를 돌릴 테니까 추미 장관님 바쁘시니까 지금 그 질문을 좀 먼저 조덕 선생님. 지난해까지는 대학 교수를 했다가 지금은 동네 할배가 됐습니다. 경대학에 조덕입니다. 우리 주장은 바쁘신 것 같아서 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약간 국공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이야기가 하면 우리는 원래 향락과 도래가 있어서 자치가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 이해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동학혁명 이후에 끊임없이 혁명을 이루는 나라고 그것을 좀 고급지 말하면 주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나라의 뜻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좀 연결하는 노력. 그리고 아까 이정표가 없다고 우리는 원래 홍익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룩하는 우리나라 국가 이념입니다. 출발 자체가 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 문제는 통장주택이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문제는 공동체 대가족제도 하나만 해결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내용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든 학자든 분들 간에 우리의 원래 자성을 회복하는 노력, 원래 자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좀 더 되고 난 뒤에 뭐 해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노력이 좀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신혁명 차원에서 조금 이루어졌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면 동학
향약과 불회를 신 이거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의 역사를 연결해 갈 거냐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그 심리학자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번쩍 깨게 해주는 김태형 소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나의 불안을 존중 불안이 됐든 생존 불안이 됐든 나의 불안을 정치가 해소해 줄 수 있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은 잠재의식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은 최고 권력자도 갖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중 불안을 해서. 그러니까 늘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거죠. 누가 날 무시하지 않느냐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콤플렉스, 사회적 콤플렉스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정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늘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내라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 소개를 한대요. 우리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주의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발전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참 말씀도 잘하신다. 제가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깨지고 있다는 거죠. 왜? 잘못된 교육 때문에 너무 경쟁 교육, 서열 교육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강한 우리주의가 파탄이 났다. 근데 원래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또한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 교육을 바로 잡는 것, 지나친 맹목적인 경쟁 교육, 서열 위주의 교육을 깨서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또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근데 그게 정치뿐만 무슨 5세 입학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건드리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학자님들은 통시적으로 보시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그때 표에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걸 정치권에 아까 그 국민 발안 제도와 시민의회가 같이 도입됐으면 바람직하다라고 아까 이래경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 교육도 이렇게 가자.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의 그 시도 단위별로 국립대학을 하나씩 두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그러면 그러한 서열 위주의 교육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시민의회가 토론을 거쳐서 국회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국회가 안 하면. 그러면 국민 발언권이 있으면은 입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 사회 문제를 제도화해내자. 그 제도화는 풀뿌리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다. 그걸 국회에 던져주고 압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토론하고 건져낼 건데요. 누군가는 발제하고 누군가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주고 또 누군가는 그 1차 토론된 걸 다시 요약해서 보고하면서 또 토론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하려면 많은 사회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은 사회적 지불인 거죠. 그리고 그걸 입법화에 또한 그 예산 지원도 이제 백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계속 법안에 담겨 있다를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앉아서 질문해 주시죠. 네. 어느 분인가 좀 밝혀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승갑입니다. 한국 불교토고 종단 소속 승갑입니다. 의사님은 추미애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잘 아는 전문적답, 전문적설로 유명한 지강당 최범준 스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심약하고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 정치인 추미애 의원께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구도라는 게 반드시 이걸 깨야 된다. 그런데 좀처럼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성자 독식 현상은 앞으로도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 김대중 선생 그 뭡니까 지팡이를 공천 받아가지고 공천만 받아가지고 지팡이 꽂으면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여기 이 TK 소부족 불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여기서 불경은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수 민주당이 원래 보수였지 뭐 진보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주당이 시세가 안 좋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민주, 반민주,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장은 나쁜데 그러면 상품이라도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출마한 그 대구 경북의 19명 그 후보를 못 낸 것도 있고 또 진보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단일해서 나온 후보도 있고 그런데 그 진보당에서 나온 후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앞으로 지금 대구 경북 대구를 떠나 있지만 그래도 여기 대구가 고향이고 또 중진 고창급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대구 경북에 어떻게 좀 공을 들이고 어떤 이 정치 환경, 이 척박한 환경을 좀 바꿔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라고 또 어떻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같이 함께 노력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뭐 강의만 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울 것인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얘기한다고 지금 지금 질문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회를 하는 겁니다. 시민의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 정치권이 지금 얘기하신 것을 선거법을 개혁한다든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든지 이 지역의 승자 독식의 문제를 제도권 스스로 머리를 깎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전향적으로 미래적으로 갈 수 있다면 시민이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제도 정치가 선거직을 구성된 의회가 그걸 못하니까 그거를 극복하자고 해서 시민의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입법권과 법적 강제권을 이제 인민이, 시민이 공유하자. 입법부가 안 하면 시민의 사회가 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의 답변이 그러니까 시민회의가 필요하다. 그게 답변입니다. 안옥 선생님 먼저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추미애 전 장관님과 우리 이래경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신 강연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텐데 우리가 공수처만 발족하면은 검찰 개혁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들도 정치 권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의용단체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민에 대한 상들을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혹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이 시민의회를 장악해버린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검찰 개혁 얘기만 하나만 합시다. 공수처 갖고 안 되기 당연하죠. 그거는 사법 권력을 즐기는 그 내부에 뒤두껍게 놀아먹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조국이 얘기한 기소청으로 만들고 검사장을
뽑는다. 그래 봐야 사법 권력 내에서 0.1%가 제일 든 거를 5%로 확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검찰의 근본적 개혁은 시민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소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기소가 적정이 있느냐, 왜 기소를 안 하느냐,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기소를 기각시키든가, 기소를 안 하면 기소를 안 하고 강제하는 것이 시민 배심위원회가 생기듯 시민위원회가 통제해야만 검찰 개혁이 본질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시민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시민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 중에 직장만큼 이렇게 간단 명료한 소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시민회를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추후에 의원님을 모시고 이재명한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저 아이슬란드 그 시민회가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수리가 잘 이루어졌고 의회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고 진보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기득권의 입법부와 그게 아마추어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보였으니까 아마추어리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으로 리뷰전하면 되는데 아이슬란드 입법부가 이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전문 집단, 베니스의 법률 무슨 전문 집단한테 맡겨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마추어리즘에서 법적으로 미비해서 기각이다. 우리가 시민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그것이 입법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사법 권력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재벌 체제든 끊임없이 저항하고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 과제죠. 임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가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하셔요. 그 제도화라는 것은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도화 시켜내지 않으면 그 우리가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이 왜 제왕적 사고를 할까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도화의 유용성을 믿어야 되고 제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 제도를 의미 있게 그러니까 규리 하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듯이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또 전적으로 손을 떼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제도의 구성원들이 당대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시민이 있을 때 그게 정말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이고요. 그 제도는 이때 제도를 껍데기만 그냥 남겨놓으면 그건 또다시 민주주의는 폐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끊임없이 윤활유처럼 기름치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제도를 탄생해서 그 제도가 있는데 뭐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왜 헌법재판소 왜 만들어? 막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있으니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죠.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려고 그 탄핵을 했지만 못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있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서 제도도 의미를 100% 발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결국은 공수처가 그렇게 된 것도 지금의 정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민의회라는 건 발안도 중요하고 수기도 중요하지만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하나의 책무로서 모두 다가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부터 손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1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당신은 오셨을 때 한 가지 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민의회라든가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갖다가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적으로 안대할 원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1+2는 3이 되는 것처럼 모든 상식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의 제가 제의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22대 총선을 갖다가 개표위원으로 한번 참석해봤는데 새벽 3시에 달성 개표가 다 종료가 됐는데 개표 참가해도 참가 수당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게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간당 비용이라 하는 게 항상 생생이 됩니다. 제가 준비 당선이면서 제도 마음에 국회의장까지 가신다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총선을 할 때 공무원들은 국가 공휴일이지만 자연휴업을 한다든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시간당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면서까지 투표장을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외압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고 국민이 시민의회가 그러면 총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투표에 참가하는 국민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국가는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이 좀 못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공무원들은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소정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데 자연의라든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런 과정들을 갖다 수기하고 결정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일반 자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국가는 비용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의회에 참여를 하면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또 같이 이제 집단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방을 얻어서 공간을 얻어서 모여서 계속 토론을 반복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도 잠시 유보를 하고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비 지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투표 날 공무원들은 월급 다 받고 일반적으로 시간하시는 분들이 네네. 선거 날 네네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투표하러 가기 위해서 몇 시간 적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쓰면 비용도 드셔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개별적인 보상을 좀 하자라는 것도 안을 내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어떨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요. 특히 이제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이 62.18%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아니면 장시간 운전해서 투표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재외국민은 차별하냐 이 문제도 있고 참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하나만 받으라고 지금 주최 측에서 있는데요. 네 분이 손 드시는데 제가 아까부터 차례를 했는데 저분이 먼저 아닌가요? 제가 아까 먼저 다음 해줬어요? 분이에요. 저 보려나요? 네, 다음 분이 예, 양보해 주시고 아니 여기서 먼저 하셨어요. 예? 내가 먼저 하시죠. 예. 빵 장수 바꾼다고 빵은 바뀌지 않죠, 그죠? 우리 빵틀을 바꿔야 됩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리세요. 됐습니다.
됐어. 빵 장수 바꾼다고 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빵 틀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문제는 저는 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났지만 저는 별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다 영원히 거대 양당 구도에서 엘리트 집단의 어떤 정쟁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보통 서민들, 일반 삶의 과정에서 제도가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못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들 한다 해도 대부분 학력고만 대학 나오고 다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고시 출신들, 검사, 변호사, 판사, 또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은 우리의 보통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과만 봅니다. 오늘 일어나는 날에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되면은 몇 달이 지나야 그분들이 압니다. 아니면 최소한 민원이라는 게 오늘 일어나면은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열흘 이상 가야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갑니다. 결과주의죠. 결과라는 것은 결국 과정이 끝난 결과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예산안이 전부 토건 사업으로 나옵니다. 도로를 만든다. 공항이 15개가 있는데 또 25년까지 뭐 25개 만든다. 예. 그래서 이런 토건 사업하고 기후 문제하고 정치 문제하고는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라 하면 한 표의 권리를 가진 사람, 권리는 누구나 같습니다. 누구나 같은 그 권리가 5가지가 있는데 주거권, 이동권, 교육권, 의료권, 노동권 이게 다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수직적 계급 사회를 살고 있는데 수평적 사회로 가야 자발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 해주겠지.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시민의회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제가 버스를 대고 있어 31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늘 절박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 일반 대중이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하나의 같은 문제인데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내경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걸 안착시키려면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자발성, 국민의 시민의 자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이 오신 분들도 어떤 뭐 강의나 다 정말 지성인들이시고 하니까 자발적 강의들을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변할 수 있게 좀 뭉쳐서 자발적 지원 기부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관계상 한 분 더. 예.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 보면 이번에 시민에서 해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여기 보면 이번에 내가 여기서 느낀 거를 이번에 총선에 대한 것을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총선 느끼면서 이게 우리 보수 지금 대구 경북의 보수 진영이 지금 많이 조금 많이 보수 쪽이 좀 많이 저기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내가 민주당을 내가 며칠 동안 33분 동안 민주당을 내가 응원차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호서 후보라고 대구 경북의 진보 호서 후보를 13일 동안 선거의회 사무실에 응원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 판에서는 총판에서는 보면 이게 마땅하게 보수 쪽이 많이 기울어지면서 여론조사와 언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총선에 대한 거기 결과가 보면 좀
여기가 민주당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좀 약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어떻게 될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행사가 아닌데 뭐 한마디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네, 제가 그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후보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안들을 모르잖아요. 볼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뭐 훌륭한 후보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불경에서도 그 좋은 후보들이 많이 여태까지 당선 잘 됐던 김두관 후보님 이런 분들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는 더 우수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하셨어요. 이건 개인의 영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 이런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자라면 한 표 한 표가 의미 있게 정치적으로 대의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데 선거제도를 늘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독립형, 준연동형 이 논란으로 끝냈지만 이 이래경 이사장님이나 저희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은 정확하게 좀 이 권역별 비례라도 도입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의에 갇히지 않고 좀 깨어있는 분들의 그 정치적 의사가 대변되는 의회를 좀 구성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임기 초반부터 다음 국회 임기 초반부터 토론을 해서 공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밑에서 받쳐주는 여론의 압박이 있을 때 의회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뽑히자마자 기득권화 되고 직업 정치인과 시민의 의사가 괴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걸 좁혀보자라는 거를 아까 강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바로 그 시민의회의 출범을 우리는 좀 박차를 가해보자. 그게 오늘의 대답인 겁니다. 오늘은 시민의회의 유용성에 또 왜 빨리 박차를 가하고 빨리 출범시켜야 되느냐에 집중을 해주시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래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대구대 안효상 교수님 안 오셨죠? 약간 철학적 얘기를 합시다. 안나 아렌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관계성이 없어지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다, 동물과 똑같다. 루소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빼고는 정치 권력의 노예다. 그건 인간의 존재가 아니죠. 동물적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치의 무대든 사회의 무대든 문화적 무대든 활동, 자기 발언과 활동을 통해야만 인간적 존재가 확인되고 그게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법치에서 조금 협치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민 주권의 시대, 시민 권력의 시대, 민치 시대, 인간의 해방의 시대로 가는 그 걸음이 하나의 통로가 시민의회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민의회는 어느 날 도둑같이 다가옵니다. 아까 캠벨이 리더십을 통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따르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자마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시민회의를 했고요. 프랑스의 대통령 마카론인가요? 노란 조끼에 당황해갖고 정치적인 그 위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 게 프랑스 시민 대토론을 통해서 기후 위기 시민회라는 것을 의회를 도입을 했거든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범죄가 많으니까 공차 법령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시민의 동의가 있고 시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민의회를 해서 취업비를 결정잖아요. 한국 사회도
물론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정치권이 정신 차려서 시민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건과 위기와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바로 도둑같이 다가올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발자국 한 블럭 시민을 위해 내용을 채우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클로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많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런 포럼은 계속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심판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두 분이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으로 시민의회를 발족시키고 뭔가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어떤 국면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모신 위원장님, 당선자님 포함해서 대답 이끌어주신 우리 이성열 대환경운동연합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나가셔서 사진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